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으로 전락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친검찰 단체 회장을 지냈고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 끝에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이 출근 첫날 저지른 일들 때문에 나오는 비판입니다. 갑자기 쫓겨난 진행자들이 주목받지만 동료의 자리를 차고 들어간 이들이 과연 공정한 방송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여당에서는 당대표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토록 용산이 밀었던 대표가 쫓겨나고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면 믿음직스러운 여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또한 의문입니다. 정치복원을 위해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오늘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안녕하냐고 묻는 거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녕한 국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듣고 제가 한번 되쳐봤습니다. 안녕하냐고 물으시고. 제가 안녕하냐고 묻는 것은 디톡스 구독자가 60만을 돌파해서 가자 100만으로. 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스픽스 구독자. 네. 대통령 부부께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늘 출국을 했던데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3연속 해외 일정을 지금 수행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비판했지만은 대구 관변단체 해외 이렇게 뺑뺑이를 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두려움이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외로움의 단계로 가면 안 된다. 네. 저는 정말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예. 의전이 주가 되는 세상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네.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 거기다 결합하면은 또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저는 이게 실제화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랑 자꾸 나가서 계시는 것이 더 좋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국내에 계시면 계속 사고 치잖아요. 네.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 대통령 되면 외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다 합의돼 가지고 박수 받고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치가 엉망하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대로 관변단체, 대구 박수 받는 곳만 찾아다니면 예. 언론에 잘 써주는 외교 해외 순방을 계속해서 지지도 올리는 방법 그것밖에 없잖아요. 한중 정상회담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이제 에이펙 가는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은 합의가 돼가지고 무슨 공급망 등 경제 네. 문제가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시혜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줄 것이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죽으라고 사정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주제 두 가지 주제, 하나는 KBS 그리고 하나는 여권 상황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 방송 독립 파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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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국민 사과 말고 사퇴를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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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임 KBS 박민 사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일동 사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KBS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로 보시는지요? 저는 제가 이제 출연하던 방송들의 제작진들에게 반농담으로 이제 정가에 흘러나온 얘기들, 소위 말하면 무슨 방송은 어떻게 진행자 개편될 것이고 어떤 방송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농담처럼 전언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듣는 사람도 농담을 받아들였죠. 그 첫날 실체화가 된 겁니다. 그 더 라이브라는 방송 콕 집어가지고 예. 제가 모 정가의 인사에게 들은 바로는 더 라이브는 고쳤을 방법도 없다라는 평가를 누군가 했다는 걸 들었어요. 여당에서. 여권에서 누군가가. 네, 네. 근데 뭐 그게 뭐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만은 첫날 바로 결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뭔가 짜여진 플랜대로 치고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정권을 옹이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갖습니다. 예. 예, 예. 원장님도 두 분 같이 더 라이브 출연 자주 하셨잖아요. 자주 했죠. 예, 물론 뭐 KBS 지금 문제 뭐 폐지하거나 진행자 교체하거나 출연자 바꾸거나 이런 게 뭐 한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만 더 라이브 얘기만 해보면 저희가 사실 두 분 거기 출연하는 거 보고 착안해서 이 프로그램도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폐지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은 수혜자가 생겨요. 네. 그래서 대한 언론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스펙스, 네. 예를 들면요, MBC, 또 매불쇼, 네. 뉴스공장 이런 것들은 정보에 고갈된 국민들이 진실 파악을 위해서 많이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펙스도 오늘 60만 돌파했다고 하는데 머지않아 100만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아무튼 KBS에 매주 격주로 5개 프로그램을 고정 출연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제1호 출연 정지를 박지원을 시켰대요. 예. 그래서 제가 나갔던 소위 지금 더 라이브, 최욱의 더 라이브, 주진우의 주진우 라이브. 그리고 최강시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사사건건 이게 다 없어졌어요. TV 라디오 다. 예, 예.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나는 가장 참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래도 KBS의 9시 뉴스는 중심 채널로 이소정 앵커가 4년간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 시청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네. 쫓겨났단 말이에요. 예. 소위 주진우 기자는 짐도 못 가졌대요.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그날 출근하려고 하는데 올 필요 없다. 네.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것은 5.16 쿠데타와 똑같은 KBS의 쿠데타다.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가 박민의 방송 KBS로 이렇게 바뀔 수는 없다. 예. 그 보면은 박민 위에 이동관 있고 이동관 위에 윤석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동관을 뭐 사석에서는 이동관 위원장한테 형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군요. 정치학과 선배죠. 예,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던데 그 두 분께서는 이제 방송 많이 출연을 하셨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부침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자가 그것도 KBS 9시 뉴스 하면 뭐 얼굴 프로그램인데 잘잘못을 떠나서 시청자들한테 인사도 못하게 만든 그 상황.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를 보셨습니까? 못 봤죠. 예. 하다못해 출연자가 하차한다 하더라도 장기 출연했던 사람이면은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죠. 하차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고, 저는 박민 사장이 이런 판단을 했을 때 나중에 해명을 할 때 이것이 경영적인 판단인지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인지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리 공영방송 사장이라 하더라도 경영적인 판단을 배제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결국에는 그 진행자가 바뀌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내부적인 평가에 의한 판단인지 예. 아니면 말 그대로 취임하자 첫날마다 기분에 따라 해버린 것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들 시청률이나 청취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KBS에서도 조금 시사 쪽에서는 잘 나오는 프로그램들에 이제 수수를 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경영자의 위치로 KBS에 있을 게 아니라면 KBS 위기 상황이라는 결국 적자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적자 상황에서 뭐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와 별개로 앞으로 그럼 어떤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낼 것인지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능력으로 네. 저는 그건 약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됐든 예. 국민 1호가 기자예요. 네. 민주주의 1호가 언론자예요. 이러한 것을 말살시킨 윤석열 정권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인 이익은 있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뭐 정치적인 배경으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는데. 국민이 그런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즌 2로 계속 했는데 예. 이제 박정희 스타디를 하더라고요. 시즌 3는 그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러한 스펙스나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박지원 식탁 이런 대한 언론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MBC는 지금 견고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시청률이 그러한 MBC나 대한 언론으로 쏠리게 되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KBS가 되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이 KBS 구성원들한테 좀 환영을 받으려면은 KBS 구성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시청률 인상하고 네. 통합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분리징수 이미 이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전부 해낸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왜 박민 사장이 그 간부들 데리고 사과하죠? 이 사과할 게 아니라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혹시 뭐 사장이 인사권도 있고 경영권도 갖고 있으니까 방송을 업으로 하는 기업에서 뭐 프로그램 바꿀 수도 있고 진행자 교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방송법에는 편성 독립 그리고 제작 자율성 이런 그렇죠. 것도 규정돼 있잖아요.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사장이라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입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박민 사장 스스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청문회장에서는 그와 또 배치되는 말을 했고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메인 앵커를 비롯해서 주요 진행자를 전격 교체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한밤에 어떤 기습 작전을 펼치듯이 좀 일방적으로 어떤 그 강행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게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개폐라든지 방향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점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적당한 대책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알아서 KBS도 안 되기 때문에 주지무라이브 오프닝 멘트 25회를 한번 방송을 체킹해 보니까 24회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부정적 멘트를 미리 이야기했더라고요. 이렇게 허위, 왜곡, 가짜, 조작 이거 그대로 놔도 되는 겁니까? 주진우 라이브는 실제로 행정 제재를 많이 받고 KBS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스크린 해보고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면 이것은 일벌백계의 책임을 지어야 다음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저런 사장이 지금 취임해 있는 상황인데 그 방송 출연 기회가 이제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이미 많이 줄어왔고. 저요? 네. 못 나가죠. 안 나가실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요, 불러면 나가죠.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아침에 그러더라니까요. 그 출연 정지 1호로 네. 어떤 서면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은 박지원 원장이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 한참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두 달 한참 전. 전이죠. 예. 네, 한참 전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거기 PD들이나 작가들은 그 스태프들은 한 번씩 부르더라고요. 몰래 해서. 예. 근데 딱 끊어졌죠. 이제 뭐 저 나오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제가 듣기로는 KBS 주요 간부 인사를 해가지고 어디론가 올라갔대요. 그런데 다시 해라. 그래서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국장, 주간, 부국장이죠. 부장 인사는 일요일 날은 인사를 안 하잖아요. 예. 일요일 날 밤 11시 47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부들을 편기자로 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박민 사장이 나는 몰랐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니다. 하는 것 저 자체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좀 책임을 회피하는 그렇죠. 한 거 아닌가 그 싶은데. 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데 그것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대표께서도 부르면 나가실 건가요? 혹시 뭐 항의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나가던 건 더 라이브 하나 정도. 그리고 제가 그 주말 9시 뉴스 앵커 하시는 분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겠군요라는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던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 경영적 판단에서 어떻게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 저희가 사실 아까 봤듯이 채널 선택권이라는 게 다 유권자에게 소비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 채널 돌아가는 겁니다. 예. 지금 MBC 시사 유튜브 채널이 전 세계 랭킹 1위를 찍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방송들에 가해지는 제약에 따라 가지고 글로 튀는 거거든요. 그 방송 진행한 신장식 변호사 저랑도 친하지만은 저 형님이 저는 라디오 시청률 1위 할 사람이라고 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형님이 변호사 하던 분이고 저랑 같이 방송 패널 하던 분인데 진행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엔 포지션이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지금은 또 능숙해지기도 했지만은 좀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게 풍선같이 여기저기로 튀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KBS와 더불어 가지고 원래 계시던 YTN도 이제 보면은 유진으로 넘어갔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재무적으로 과연 확실한 선택이었는지 등을 놓고 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방송 지형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그게 큰 틀에서 지금의 정권의 실책에 비해 가지고 이걸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인가. 제가 이걸 참 어디에 비유하기는 그렇지만은 방송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화장 정도입니다. 네. 예, 완벽하게 민낯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정치를 잘할 생각을 해라. 네. 이런 거 신경 쓸 동안에 이런 예. 생각합니다. YTN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네.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강압적으로 KBS 구태타를 해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이 보느냐. 네. 옛날에는 새 지상파밖에 없었으니까 거기 봤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KBS 시청률도 문제가 되지만은 예. 저부터 시청률 잘 됐잖아요. 분리징수니까 안 내려고 그래요. 안 낼 명분이 생겼. 안 내죠. 왜 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을 이렇게 얕보면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 지지를 하겠느냐? 대통령 선거에
지지를 하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총선이 지금 현재 함세웅 신부나 이부영 이사장 등이 국민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항을 하는데 예. 야권 전 시민단체 언론이 공동투쟁을 해서 이걸 분쇄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가 붕괴되면 민주주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잘해서 예.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 길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대표께서는 정치나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또 박 원장님께서는 수신료 당장 이제 안 내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이 정권이 노리는 총선에서의 어떤 여당의 유리한 효과 이런 건 매우 제약적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YTN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유진 기업으로 이제 낙찰이 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아직은 이제 후보자 상황이잖아요. 방통위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뻔한 거죠,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반년 정도 그 절차 자체가 스톱이 되는. 아니 그래서 효과를 못 거둘 것이다. 저는 그 페이스북에 그냥 그대로 올렸어요. 예. 이번 이러한 KBS 구태타를 보더라도 이동관 네.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명명백백해졌다. 네. 반드시 탄핵해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생각 계속 드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신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KBS 안 보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본인은 유튜브를 더 즐겨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KBS의 보도 경향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국민의 여론 지형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오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요. KBS를 아무리 오른쪽 긁고 진짜 TV조선의 경쟁자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맛에 빠져 계신 분은 TV조선 보실 것이고요. 그럼 KBS가 가야 될 방향이란 건 오히려 이제 사실 굉장히 선명한 그런 어떤 사실 보도 위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텐데 거기에 사장으로 어떤 평가에 따라서는 조선일보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문화일보의 그런 논설위원 출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전에 보수정당이 그 직전에 신문사 팬언론 출신이었던 정현주 사장이 한겨레 출신으로 KBS에 들어갔을 때 했던 비판을 거울로 뒤집어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면 된다. 그때 했던 멘트들 많을 겁니다. 예. 정확히 정리해가지고 저 사람이 방송을 뭘 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아마 메시지가 될 거다 생각합니다. 박민 사장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할 때 지난 4월에 썼던 칼럼이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빌런 타노스에 비유를 하고 그럼 이제 대척점에 그 어벤져스가 있잖아요. 누구로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윤 대통령과 윤핵관. 그런 칼럼을 쓰셨던 분이 지금 공정을 얘기하니까 좀. 자, 아까 수신료 안 내신다고 공언을 하셨고 이게 시민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좀 있어 보여요. 그동안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시청료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하는 캠페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방송이 옛날에 아까 지상파 3사가 있을 정도의 독점 시장이면은 그런 식으로도 국민들이 투쟁했겠지만은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은 무관심으로 아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은 지금이야 관심 받고 이제 경영적 어쨌든 정권에서 좋은 시각으로 보겠지만은 경영적 관점에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 되게 되면은 바로 여기도 벌거숭이 임금이 상태됩니다. 회사 내에서 이제 투명 인간이 되죠. 네. 예, 사장 직위는 있지만은 직원들이 봤을 때는 와가지고 경영적으로 무슨 일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또 KBS 내부는 갈등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예. 예, 저는 글쎄요, 그다지 총선 앞두고 이게 그렇게 급했나라는 생각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절대 현혹되고 넘어갈 국민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가 훌륭해서 국난을 극복한 적 없어요. 민중, 국민이 훌륭해서 한 거고 네.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다 국민이에요. 그런데 아니 언론의 자유를 저렇게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만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고하셨는데
물론 더 가혹한 평가를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심하더라고요. 또 노태우 대통령은 동방정책, 6.29 선언 등 긍정적 정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받는가 했지만은 종국적으로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언론을 통폐합했고 기자를 잘랐어요. 예.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주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대통령이 지도자가 역사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가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저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직당하고 구속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물론 뭐 그 일로 간 건 아니어도 감옥 갔을 때 저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이번에는 여권 상황 또 이준석, 유승민 신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 확인하시죠.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헛떨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저는 한 1,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스타 장관 이러면서 띄워놨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해버려도 안 되면 원희룡 정도 이렇게 아마 지도체제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예.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 쫓겨날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올지 여기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관심 여러분들 많을 텐데 이준석 신당 12월 27일이 뭐 디데이처럼 그렇게 보도가 돼요. 네,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디데이가 맞습니까? 제가 어쨌든 결심하는 날은 그때쯤이 될 것 같고요. 그때 뭐 기자회견 한번 하겠죠. 쯤입니까? 아니면 27일로 딱 박았습니까?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그날이 27일 날이 이 대표가 정계 띠가 한 바퀴 도는 날입니다. 네. 12년 되는 네,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회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쯤이 창당하겠다 하는 발표의 라이트 타임 같아요. 적기야 적기.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늘 제가 네.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에 가서 네. 권노갑, 김종인, 박지원, 네. 홍익표 네. 이런 순서로 네 사람이 축사를 했어요. 네. 김종인 전 대표하고 이제 만났는데 네. 저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형님의 김종인 대표의 가파더 역할로 해서 금태섭 등 다 한다고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나는 일선에 안 선다. 네. 아니 형님이 일선에 안 서더라도 가파더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영남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당은 이준석, 유승민이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네, 만들게끔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라임을 타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 날까지 특히 27일 날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창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년 1, 2월 달에 급속도로 된다. 그리고 공천에 칼질당한 상당한 중진들과 또 초선들도 많겠죠. 네. 영남, 수도권, 충청권의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도 총선 전에 될 거다. 아, 그럴 가능성도 있다. 돼요. 네, 두고 보세요. 그리고 기호는 3번이 된다. 그러잖아요. 원내 의석이 없으면 기호가 저 끝으로 밀리는데
3번 되면 좋지. 원래 항상 제가 탑 스파이로 대우해드리는데 오늘은 살짝 역술인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전망하거나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하기 쉽지 않고 결국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더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에 기반한 것인데 제 생각엔 상당히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일정 중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벌써 12월 8일부터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길어봤자 이제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판단하시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12월 말쯤 돼가지고 표결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판단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진짜 미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12월 말에 특검이 개시되면은 그러면은 한 2달 정도 준비 기간 뒤에는 이제 실제 수사 활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모 검사분과 전직 검사분과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형님 제가 수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뭐 은행 대출한 사람부터 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이러면은 얘기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은 검사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요.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를 또 이제 다른 정치적 인물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글쎄다 그것도 정치적 타협에 의한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이제 시간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안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와 뭐 타협을 하는 모양새를 지금 갑자기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결국 이 시계는 돌아간다. 둘 다 신당 시계랑 특검 시계는 둘 다 돌아간다. 네. 그럼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계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외국 다닐 때가 아니네요. 골치 아프니까 외국 다니셔야 된다니까요. 그 여기서 화가 내가지고 사고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검법 거부할 가능성은요? 통과는 될 거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법은 하더라도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 자제분을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자제분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다? 이건 진짜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것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 행사하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진짜 그것은 더 좋은 소재가 돼서 역풍 맞죠. 제가 이 특검권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요즘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할 때마다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쩔 겁니까?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요. 99.9%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답을 합니다. 네.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대책 상황이에요, 당은. 그리고 결국 키는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다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결국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되는 주체니까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무슨 조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당신께서 정치적으로 풀 의사가 없으니까, 아니, 풀 용기가 없으니까. 결국엔 그러면은 그리고 당신께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인 방식으로 싹 이제 가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선거는 4월인데 3월 초쯤 2말 3초부터 활동 시작해가지고 싹 다 소환하고 싹 다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서 계속 한 달 동안 그만 하는 겁니다. 예, 지지고 볶고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지고는 글쎄요. 그래서 거부를 할 경우에 받을 역풍과 지금 수용했을 때 일어날 2말 3초부터 일어날 이런 정치적인 어떤 뭐 여권으로서는 당연히 간표 요인이겠죠. 여권이 절대 그걸 용납 못합니다. 대통령한테 진짜 반기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못하죠. 받으라고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권은 자기들이 다 죽는데. 그건 왜 국회의원의 장점은 뭐냐? 바닥을 다니니까 민심을 알아요. 네. 그래서 오늘 누가 약간 반농담조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차라리 받으시고 계속 해외를 다니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 이제 계속 나가다니시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특검이 그렇게 바로 모든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걸 절차를 하기에 좀 부담을 느낄 거라고 해서 저는
왜 특검이 부담을 느낄까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특검 추천권을 기본소득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는가도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사일 텐데 보통 두 사람에서 대통령 돌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성윤 정진웅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누굴 골라도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저는 골치 아플 겁니다. 전망을 좀 해봐 주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훨씬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그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드님을 구속합시다 네. 하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김대중 이호 여사님은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으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 출신들을 많이 공천을 자기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양지에 있는 현역 중진 등 현역 의원들을 윤핵관들을 험지로 보내겠다. 거기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우선 장제원 의원 보세요. 딱 또 권성동 나는 윤핵관 아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레임덕은 뭐냐?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이 레임덕 없어요. 측근이 돌아서는 게 레임덕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이미 윤핵관 측근들이 돌아서고 있는 걸 보면은 레임덕의 시작이다 하고 이러한 것들이 쭉 계속돼서 내년에 이제 특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면은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들고 일어나지. 예. 그래서 결국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분의 인격은 하는 거예요. 그분 이 사전에는 대표께서는 하는 어떻게 거예요. 보십니까? 하겠죠. 본인이 이제 사람은 더 아는 만큼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친박 인사들을 그렇게 안 쓰실까에 대해 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전 이렇게 답해요. 야,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봤던 특검 수사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문 닫아놓고 얼마나 세게 했겠니?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도 그럼 특검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사 주변의 인물들에서 얼마나 세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감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거부권 쓸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와 함께 총선에서의 국민의힘의 지지율 한계치는 30으로 고정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어느 지역에서나 지지율 한계치가 30 그렇죠. 고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이 오히려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킬 거예요. 네. 탈당하세요. 이건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네. 다 자기 소속당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런 말로 레임덕을 보내는데 저는 그것을 피부로 눈으로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굉장히 원내대표로서 좀 수가 잇따라 봤던 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최고로 12월 20 며칠쯤 저도 움직일 거 봤는데 홍익표 의원이 12월 8일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게 전국의 이슈로 부상하게 됐거든요. 저는 김진표 의장님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거다. 이 일정 잡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12월 초 전국에 만약에 이게 이슈화 돼가지고 커지게 되면요. 우선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동이 다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다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일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 김한길 대표가 구상했다는 전국 개편의 시나리오는 가동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추가적인 뭐 입당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 민주당 비명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냉각 상태가 한 달만 유지돼도요. 국민의힘이 구사할 수 있는 작전 전술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윤핵관들의 반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장제원 의원 등이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위 이제 대통령을 사랑하면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념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혁신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 건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제 결론은 우리 당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다.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우리가 함께 꿈꾼 사상 발전,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헛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윤핵관들이 밀려나면 그건 뭐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변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삼성간호 이론을 제가 들이댔잖아요. 이게 뭐 근데 1년 전에 예측된 거지만 4선간호 할 타이밍이 그냥 온 겁니다.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4선간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웃겠지만은 뭐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중에 김기현 대표의 진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 모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뭔가 조용한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뭔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상식적인 수준으로까지 김기현 대표에게 줄을 서면서 다들 자기가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도산하는 순간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혹시라도 공천을 받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거지. 김기현 대표가 사라진다. 그런 순간부터 이제 개인은 다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주 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김기현 대표가 여기저기에 구명 활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뚝이 터지면 우리 다 같이 망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당 대표를 그것도 여당 대표를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상황의 연속입니까? 지금 보궐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혁신위를 띄워놨더니 자기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자기 거취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게 없으니까 계속 버텨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 대구 대통령 행사장에도 따라가고 저는 지금 이게 참 제가 너털 웃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당의 리더십은 실종 상태다. 거기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되지만 내리셔야 되는 대통령은 해외 3연속 스케줄 잡아놓으시고 저는 이게 그럼 용산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성이 있느냐? 나는 뒷골이 된다. 자꾸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국민이 현혹되고 언론이 깜짝 놀랄 정도의 혁신한 막 대통령을 사랑하는 윤핵관들이 험지로 오고 출마하지 마라.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정치 속성상. 아니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벌써 난 윤핵관 아니다. 난 서울 안 간다. 네. 줘요. 원내대표 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대구에서 했는데 왜 대구를 출마하냐? 안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혁신이 임기를 끝나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거예요. 네. 그때 물러난다. 지금은 12월 아니라고 23일, 24일까지 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 책임을 물어서 김기현 대표는 물러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있으니까 무엇인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물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냐면요.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당이 최근에 12월 말을 거의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당이 체계를 개편하려 그러면은 충분한 리드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김기현 대표가 개인의 생명 연장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이미 김기현 체제에 대한 평가가 끝났거든요. 뭐로 물러나느냐, 선거 패배 책임을 물러나느냐, 아니면 혁신위가 뭐 관철시키지 못한 거 물러나냐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냥 생각하는 명분이에요. 이미 네. 명분은 다 없어요. 지금 이미 버티고 예. 있을 명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김기현 대표를 제가 원내대표로서 제가 대표로서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그분의 장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행보입니다. 어정쩡한. 그럼 물러나는 게 맞다. 구명 활동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총선 승리해서 이기는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다 지는 시나리오예요. 네. 네, 다 지는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지는 것보다 이렇게 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한심한 고민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핵관들에게 제안했다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그냥 근엄한 표정으로 당신들은 똥이 좋습니까? 설사가 좋습니까?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누가 고릅니까? 미쳤다고 이거를. 지금 대단한 무슨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상한 것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하여튼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것은 두 분 다 이제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거야. 그러면 이제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기엔 좀 상황이 안 맞잖아요. 비대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갑니까?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때는 나타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네. 그렇게 할 거다. 그것도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임명 안 해요. 네. 정치를 어느 정도 국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못하죠.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 같아요. 우리 그 내용은 이 대표가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저는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스타 장관인이 어쩌면서 뛰어오는 사람이 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아니면 원희룡 이렇게 고르려고 할 텐데 원 장관이 그래도 정치 경험이 많다라는 판단을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원 장관이 국회에 있었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18대 총선일 거예요. 16, 17, 18대 총선했을 거예요. 그럼 벌써 그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났거든요. 원 장관이 알던 의원 중에 남아있는 건 권영세 의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저는 아까 우리가 비대위 체제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그게 지금 자꾸 시간을 끌면서 발생했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도 할 타이밍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전당대회에서 출범한 지도부에는 그래도 정통성이 가미돼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자신 없으니까 밀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뭘 고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얼마나 국민의힘이 궁색하면 싫다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 맡으라고 했다면요. 그런 제안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선대위원장. 그런데 그 사실 제가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떠보기식 제안은 많았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신뢰하는 메신저 한 사람이 상당히 뭐 괜찮은 제안 한 적은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아니요? 라는 말을 제가 저희 쪽 관계자한테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선대위원장입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간을 살고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될 제가 건데 뭐 그게 안 한다고 한 게 어떤 직위인지 어떤 조건인지는 전혀 밝힐 생각이 없고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평소였다면은 괜찮았겠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시간적 제약이 너무 없다 이제.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정도를 맡으면 당을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쌓아놓은 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대위원장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내가 만약에 내일부터 전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예고편을 써놨어요. 윤핵관들 싸그리 그냥 성문 앞에 매달 거고 전부 다 날려버리겠다. 예? 그러면은 이 비대위라는 것이 출범 절차가 전국이 표결합니다. 어떤지 가면은. 거기서 사력을 다할 수 있는 칸이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조적으로 안 돼요. 진짜. 왜냐면은 아까 장제원 의원 하는 거 보셨죠? 지금 전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장제원 의원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철규 장제원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그득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를 누가 지명한다고 해서 전국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죽이러 갈 거야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혹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가 거듭 얘기지만 순간 살려고 영혼을 죽는 거니까. 네. 아니 제가 이준석 대표 쪽에서 비대위원장을 오히려 제안했다는 소리도 들어서 전혀 비대위원장 뭐 총리 이런 얘기를 여의도에서는 하더라고요.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는군요. 네.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어제 TV조선에서는 저한테 중기부 장관 제안서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저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고 중소기업부 장관이면요 아마 랭킹이 여가부 장관 바로 위일걸요. 그러니까 10몇 개 부처 중에 뒤에서 2등하는 부처일 거예요. 그 장관 서열에서. 근데 제가 굳이 따지자면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막 던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검사들이 뭐 시쳇말로 5만 대 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과 이 대상자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안 하는. 근데 되게 또 이걸 들으면서 중기부 장관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제가 처음 보면서 의외로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이탈리아 대사를 제안하는 코미디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대사가 물론 외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겠지만은 정치하는 저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자리거든요. 이탈리아 가라는 얘기죠. 유배를 그것도 이탈리아까지 가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보면 느끼는 게요. 저는 듣고서 장난인 줄 알지만은 상대 측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던진 제안이고 그걸 제가 거절해서 되게 화났다는 식으로 반응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래서 나는 아무 조건도 아무 요구 사항도 없다. 네,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가만히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서로 이런저런 뭐 제안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 여론이 좋으면, 신당에 대한 여론이 좋으면 백약이 무효다, 못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죠. 이게 쿠키뉴스의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거예요. 조사 기간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표본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7%. 이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일부 한 10% 정도, 나머지는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면 정당 지지율이 지금 저희 이 대담한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저게 마저 할 정도로 좀 다른 여론조사 결과랑 좀 달리 나온 거긴 합니다만, 일단 두 결과를 비교해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30.4%, 국민의힘 33.7%,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이 27.8%로 이 세 축이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선택지에 넣었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올라갑니다. 2%포인트 정도, 그래서 32. 국민의힘은 그 정도 떨어집니다. 31. 그리고 신당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보면은 지지 정당 없음 이 유보 의견이 그만큼 지금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이게 두 분께서는 정치 고비고비마다 신당이 출연하고 소멸하고 뭐 바뀌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신당 설이 제기되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서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 원장님? 높죠. 대개 높아요? 신당 창당을 하면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개혁, 네. 신당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좋아해서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오늘 제가 그 김종인 네. 전 대표하고도 좀 이제 그분은 원체 선배 아니에요? 탁월하신 분이니까 얘기를 나눠보더라도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영남에서는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도 충청권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저는 50석 이상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50석 이상이 만약에 제가 신당을 창당하고 50석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은 제가 박지원 원장님에게 50만 원어치 밥을 사겠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되려면은 의원직을 안 가지시면 됩니다. 당선해야죠. 그럼 해남한도 진도에서 당선해야지. 제가 그러면 17회에 걸쳐서 사겠습니다. 10만 원으로 올릴지도 모르니까요.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그럼 10회에 걸쳐서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이 지금 전국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는 16% 정도로 나타났는데 영남이나 TK에서는 더 높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는 TK에 제가 이제 TK에도 후보로 낸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게 가장 어려운 도전일 텐데 네. 저는 TK만 놓고 조사하면 한 20 정도 딱 나오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20 정도. 그게 이제 보통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TK에서 보통 한 5, 6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나머지 한 40 정도를 파이를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랑 분할해서 가져가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오늘 제가 또 어떤 다른 조사를 보면서 놀랐던 것이 그 에이스 리서치 그룹에 의뢰해서 이제 뉴시스에서 했던 조사인데 이건 월간 조사인데 TK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40%, 네. 지지하지 않는다고 58% 나타나는 조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구도가 이제 결국엔 6대 4의 구도가 어느 정도까지 잡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물에 따라 후보에 따라 가지고는 TK 승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신당의 지지율은 TK에서 한 20에서 25 사이만 유지해도 지역구 승부가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지지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 구도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가게 되면은 신당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50석 정도를 예상하시면 좀 신당의 규모가 그러니까 몸집이 상당히 커진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커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내년 신당이 1, 2월, 3월까지 신당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커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학살로 인해서 거기에 현역분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무소속 출마보다는 신당 출마가 또 뭐 실리적으로도 나올 수 당연히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안철수, 박지원이 호남에서 성공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안철수 당이 6%까지 광주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40여 석 한 것은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지 다른 곳에서는 안 됐다 이거죠. 네, 녹색 바람이 불었었죠. 그렇죠. 이거 왜 컬러 색깔을 녹색으로 해놨을까? 이거 보고 안철수 의원하고 친하니까 그렇지. 아니 이 그래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 그거 옛날에 국민의당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몸집을 왜 여쭤봤냐 하면 신당 초기에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 또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중보다는 높을 수 있는데 점점 이 당에서 추구하는 정치적인 지향이 뭐지? 정체성이 뭐지? 이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력의 크기와 가치, 지향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합니까?
저는 세력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임계 질량이 있다 봅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터뜨려도 딱 임계 지점에 이르려면 팡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계 질량까지는 보통 제가 봤을 때 총선 전에 교섭단체 정도, 그 정도까지가 아마 임계 질량일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참신성을 가지느냐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박민 사장 얘기를 또 했지만은 언론사의 많은 관계자, 간부 관계자 얘기 보면은 지금 정권의 방송 스탠스상 신당이 교섭단체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선거 때 우리도 눈치 안 보고 3분의 1의 지분으로 방송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마 그때 박지원 원장님도 국민의당이라는 걸 처음에 출범했을 때 그때 임계 질량이 됐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3분의 1 지분으로 계속 보도를 해줬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정한 정도로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도 가나요? 뭐 소위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상당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또 제가 누군지는 절대 스무고개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만나 뵙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복수로 만나봤습니까? 스무고개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정체는 파악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스무고개입니다. 안 넘어오시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여기 계시지만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상당히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TV조선에서 이렇게 뭐 조선일보나 박지원 커테이션 마크하고 유승민은 극우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괜찮아요. 저는 근데 서로 극우라 생각하고 서로 빨갱이라 생각하시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서로 그렇게. 그런데 서로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민주당에서 이원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 신당에 가느냐? 전혀 안 간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지도와 보수 정당의 지지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의 정강 정책이나 강령이 어떻게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꼭 비명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당에 관심 있는 분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이 당으로 대선까지 같이 뛸 생각을 하실 겁니까? 라는 걸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제 신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역구 경쟁력 어느 정도 있는데 신당의 표만 얹으면 내가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임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정치 문화 바꿔보겠다고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있지만요. 이분들의 입장 정리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일 것이고 전 그래서 12월 말로 해놓은 이유는 12월 중순쯤 됐을 때 신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의 꿈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대권까지도 같이 바라볼 것인가? 왜냐면 이게 참 얄궂은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저희가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바른미래당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에 비해 가지고 다선 의원이 많아가지고 상임위원장 한번 해보려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게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상임위원장 몫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삼선 의원급인 이제 당선되면 삼선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소소한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근데 다 존중받아야죠. 그런 목표는. 근데 그 지지도에 따라 가지고 의석 예측치도 나오고 그러면은 상임위원장이 몇 자리 되겠구나 이런 걸 굉장히 우리는 모르는 세계의 복잡한 계산을 각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말쯤 돼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토론을 이어왔는데 어느덧 지금 일정들이 있으셔서 시간을 이제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짧게 갖고 바쁘신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 이어가겠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돼요. 초록색인데. 그러게 초록색이네요. 예, 아이고. 아이고. 제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이게 글쎄 광화문 살롱 빵인데. 그래도 드시고요. 아니면 이런 거는 하나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밥 먹기 전에 소세지 빵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데 이게. 저희가
디톡스를 하루 정도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너무 바쁘셔서 다른 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추천해 주실 분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만두시면 하시면 되죠. 네. 아, 세컨 옵션을 주십시오. 김기현 대표 굉장히 분노에 차 있으실 거예요. 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지금 당장 섭외할 수 있는 분. 아, 진짜 어렵네요. 아니면 안 주시면 못 나갑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 하나 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 네. 네. 저기 원장님도 한 분 좀 추천해 주시죠. 하태경 의원하고 잘 이렇게 토론도 되고 또는 뭐 토크도 대담도 되고 그러실 분으로. 원장님이 한 분 더 하실까요? 전 바빠서 안 돼요. 한 분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못 드십니다. 추천하는 자시면. 안 떠오르네. 아 그래요?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 예. 민주당이어야 됩니까?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럼 하태경 대 김종민 이런 거 재밌겠네요. 김종민 의원. 네.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 그러게 그런 점에서 두 분 공통점은 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분 혹시 아주 김종민 좋네. 김종민 의원님은 내가 조국이야 이후로 네. 저는 완전 이미지 바뀌었어요. 유쾌하신 분으로. 호감도가 높아졌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던데요. 그게요? 아니 뭐 그 일뿐만 아니라 아니 이제 거기를 이재명 나가라가도 수박으로 보는 거지. 아니, 그 수박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 그러던데 괜찮습니까? 당 대표가 쓰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당 대표가 쓰지 말아가도 뭐 터진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윤핵관이 한 말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누구야? 그 이현욱이 내한테 양비론 얘기했다고. 네. 개딸 어쩌고 거기 말 못한다는데 나는 개딸 수박 많이 써요. 그렇게 이원호 의원이 왜 갑자기 그 박 원장님을 이렇게 겨냥해서 글을 썼는데 그 비판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 강성 지지자들을 자제시키라고 요구하면서 왜 우리한테도 뭐라고 하냐. 이게 문장이 잘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뭐 모르는 내막이 있나 싶어서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근데 확실히 저는 좀 이런 프로는 재미가 있는 분이어야 된다. 김종민 의원은 재밌다. 하태경 의원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하태경은 진짜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국회에서는 이제 원래 김종민 의원하고 막 김도우 의원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는 조합인데 원내에서 두 분을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당 의원들은 출연을 잘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하태경 의원도 재밌는 조합일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별로 재미없습니까? 허은하 의원은 고민정 의원이랑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해가지고 그 둘이는 좀 짝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두 분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뭐 재미가 있는지 서로 케미가 맞는지 근데 추천한다는 거죠. 그 두 분의 조합은. 허은하 고민정 조합이요. 네. 근데 만약에 되면은 뭐 저기 여의도 재건축 조합하고 공동 기획으로 할 수도 있어요. 허은하 의원은 우리 이 대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허은하 의원은 최근에 언론의 입장을 밝힌 바로는 결심해야 될 때가 되면은 비겁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주변에 해석을 들어보니까 신당과 같이 함께할 때가 되면은 비례대표직을 던지고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돼? 천하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순천과의 약속이라는 게 가장 자신의 이제 마음에 크게 잡혀 있으니까 여러 사람 얘기를 듣는 과정인 것 같고 저도 며칠 전에 그저께 수준을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뭐 천하람 변호사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의 의미와
신당으로 가면 솔직히 표가 좀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실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의 관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순천에서 신당으로 출마하는 것. 근데 이 대표께서는 그 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출마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 보는데 천하람 변호사 순천에 대한 애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천하람 변호사를 감히 후배라 칭한다면 제 뒤에 오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높게 평가하는 거는 자존심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신인기 변호사랑 천하람 변호사 이 두 사람은 제가 정말 능력을 좋게 평가하는 게 지금까지 당대표 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저가 매수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 청년들이라는 사람들이 각자 삶이라는 거에 보달프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시점에 예를 들어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은 내 소신을 지킬까랑 이것 중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해서 무슨 용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둘은 가끔 웃긴 제안이 들어오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해요. 이런 웃긴 제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자신들이 진짜 정치를 한번 길게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신영빈 변호사는 같이 해요? 신인기 변호사는 지금 창당하겠다고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창당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전 소식은 계속 듣고 있는데 신인기 변호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의기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스피스에 가끔 출연하시죠. 네, 의기가 굉장히 센 사람이라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대의 명분을 먼저 한번 실천해 보라고 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6시 10분까지 맞춰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그럼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같이 정리할까요? 그러죠. 예. 그러면 같이 정치 복원을 외치면서 이번 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복원. 수고하셨습니다. 자.